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가 항공기 고도 제한 국제 기준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국제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절대 제한 구역은 최소화하고 위험을 평가해 건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구역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그동안 고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 지역이 포함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목동 재건축연합회는 먼저 지역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을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최고 49층에서 60층까지 정비구역 계획안이 마련됐는데 개정안을 통해 층수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많이 피해를 봐왔던 단지들인데 그거를 믿고 타 단지들처럼 49층이나 고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 하이페리온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여의도도 적용됩니다. 여의도의 그 높은 빌딩들 다 잘라야 돼요. 또 개정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혜택과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찬반이 나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어떤 데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려고. 기존에 금지돼 있던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더 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기존 도심을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국토부도 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 국제법 개정안인 만큼 입법을 통해 국내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규제가 없던 지역을 새로 규제를 넣는 거는 절대 반대니까는 그렇게까지 안 되겠고 의원님께서 좀 힘을 많이 좀 써주십사. 그래 입법 활동을 좀 할 수 있으면은 그래 입법을 해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카오가 이제 확정되고 국내법이 적용됐을 때는 이제 우리 재량권이잖아요. 여기에 함부로 못하게 국내에서 입법을 발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방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황희 의원은 그동안 목동 지역은 재건축 추진이 더디게 진행돼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재건축연합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과 목동 14개 단지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 김포공항 이전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두레방은 기지촌 여성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로 40년 가까이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인권 유린을 목격한 현장이기도 한데요. 지역 활동가들이 두레방을 보존해 역사 인권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빼뻘마을에 자리한 두레방입니다. 지난 1986년 기지촌 여성들의 상담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 지난 1997년 의정부 옛 성병보건소 건물로 자리를 옮긴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두레방이 오는 10월 이곳 옛 성병보건소 건물을 떠납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두레방을 포함한 빼뻘마을 일대를 낙후 지역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두레방에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고 결국 오는 10월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두레방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옛 성병보건소 건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했습니다. 과거 강제 수용 등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국가의 주도하에 벌어졌고 이를 입증할 역사적 장소라는 것. 현재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미국과 이제 한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지촌이라는 특별한 현장 속에서 피해를 입으셨던, 그러니까 누군가 어쨌든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뭔가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철거 및 활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1979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정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및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 송효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에이펙 제3차 고위관리회의. 이번 회의는 에이펙 회원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매년 공식 회의 4회와 비공식 회의 1회를 열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통상 하반기에 열리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상반기에 실무그룹들이 세운 작업계획과 협력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21개 회원국에서 4,500명 이상의 대표단과 사무국 관계자 등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 28일부터 관광 분야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제65차 에이펙 관광실무그룹 회의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관광실무그룹 본회의에서는 올해 에이펙 3대 핵심 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중심으로 에이펙 영내 관광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30일 개회하는 에이펙 재난분야회의체에서는 산불과 홍수, 지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 대응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재난관리 고위급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재난관리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회의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와 경제기술협력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를 포함해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와 워크숍, 부대 행사 등이 열립니다. 또 디지털 AI와 식량안보, 여성경제와 반부패 등 장관급 회의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한편 행사 기간 동안 송도 컨벤션 내에 설치된 홍보관과 민간통합 전시관에서는 인천의 정책 성과와 지역혁신 기업들을 선보입니다. 반도체와 로봇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고령사회 대응 정책도 소개됩니다. 인천에서 처음 열린 에이펙 3차 고위관리회의. 인천시는 금년 에이펙 핵심 성과로 제시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인천형 도시비전을 국제사회로 확산하고 인천의 매력과 우수한 정책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맡고 사전에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인데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구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 임명 시 구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맡고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자는 취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치적 보훈 인사나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를 방지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임명직에 대한 역량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구청장이 요청해야만 구의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구청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조례에서 임명 철회 건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사권이 전적으로 구청장한테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명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은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허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리려면 법 개정을 통해 구청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단체장이 요청을 했을 때 한다는 이 자체가 가장 문제죠. 요청안을 의무화하는 거를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는 순간에 저희도 개정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을 통해 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정당별 비율이나 여야 구도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여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회의 규모, 상임위원 수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고요. 청문 절차의 효율성과 의견 수렴 및 균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이현찬 이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평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은평구의회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와 별도로 국민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연천구는 사업 완료 시점을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천구는 양주시와는 별개로 주변 지자체들의 참여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천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서면 답곡리 산 189번지 부근으로 총 사업비는 1,106억 원, 개발 면적은 15만 5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연천군에는 평균 하루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지만 장사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지난해부터 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인근 6곳의 지자체와 함께 종합장사시설 설립에 나섰지만 이와는 별개라는 것이 연천군의 설명입니다. 양주와 연천이 동시에 다소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계 지자체가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포기하지 않고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한다면 우리는 연천 군민 수요에 맞는 화장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서울시와 장사시설 협의에 나섰습니다. 화장장 개장 전까지 3년간 벽제 화장장을 함께 쓰자는 것. 서울특별시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원정 화장을 해야 되고 4일 화장을 해야 되니 화장장을 만들어서 개장할 때까지 약 3년간만 벽제 화장장을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군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참가 의향을 밝힌다면 언제든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종합장사시설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9년에 관련 시설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자영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은 올 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특히 개업하는 음식점보다 폐업하는 음식점이 더 많았습니다. 배경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 사우동의 상가 지역입니다. 빈 점포가 곳곳에 보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올해 6월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6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6개월 연속 감소하더니 6월에는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5월에 비해 2만 3천 명이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음식점 폐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6월에는 개업률이 높았지만 올해 6월은 폐업률이 높았습니다. 한 개 점포가 개업하는 동안 몇 개의 점포가 폐업하는지를 의미하는 개업 대비 폐업률은 경기도가 1.0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6개월 추이를 봐도 6개월 연속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개업 대비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2월부터 점차 줄어들더니 2분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오산, 의왕, 동두천, 파주, 이천, 군포, 김포시 순으로 높았습니다. 김포시는 개업 대비 폐업률이 1.36, 부천시는 1.18을 보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7월부터 다시 추세 반등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소비가 치우치거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소상공인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행 초기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 또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행안부 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부 또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 복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그 업소에 붙일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이런 스티커를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꼭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스티커를 받아서 꼭 붙여주시면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그 팬데믹 때는 인원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를 했잖아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때문에 그 재료를 갖다 놓으면 그게 좀 소진이 안 되면 그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팬데믹 때는 글쎄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렵게만 만들었지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 팬데믹 때 정부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꿔줬잖아요. 융자를 해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3년이 만기돼가지고 올 8월 달이면 그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걱정이 그 부분이 더 커요. 코로나 때 팬데믹 때보다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차라리 꽃피는 춘삼월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고 물가라든가 이런 상승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폐업률도 업종별로 보면 1위가 소매업이에요. 1위가 소매업이고 2위가 이제 외식업, 3위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이 업이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도매업인데 이런 부분이 뭔 얘기냐면은 지원금을 씀에 있어 가지고 여기 4개 업종 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외식업을 뺀 나머지는 글쎄요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소비할 데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일부 업종에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정부에서 이런 돈을 풀면은 그냥 소고기나 사 먹지 이런 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소고기는 단가가 비싸니까 평상시에는 못 드시고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소고기나 먹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소고기가 비싸니까 가정에서 먹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용 회장님이나 대기업 총수들도 똑같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똑같이 봤는데 그거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뭐 40만 원, 50만 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 그야말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야만이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전 국민이 물론 뭐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11월 달까지 정해져 있지만은 모든 분이 똑같이 받는다는 거는 그 돈의 값어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런 정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부 당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소비의 역할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한 바 있는데요. 입주가 다가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중 입주 예정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엔 분양 가격보다 낮은 분양권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억 원대 초중반에 거래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최근 5억 원대 후반까지 거래되고 있고 급매물 중에는 마이너스 피 4천만 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일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를 코앞에 두고 급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 대부분 분양가보다 낮춰서 내놓는 실정에도 구매 의향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 소유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이 많아도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갭 투자 방지로 일단 신축 분양권은 지금 분양권 상태라서 등기가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자금이 부족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분양권을 파는 것도 전세입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입주 기간에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 8%의 연체료까지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수도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세 공급 물량들이 또 줄어들게 되면 이 전세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대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입주율 하락과 전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경기도 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온열 질환자 43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전체 환자 수인 78명보다 6배 많은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물을 자주 마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